CPR을 하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 리도케인 요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피네프린은 바소프레서 혈관 수축을 위해서 쓰는 거고, 아미오다론과 리도케인은 심시세동 무맥성 심실빈맥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항부정맥제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IV로 투여를 할 때는 반드시 20cc 볼루스 IV 플루이드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에다가 만약 약물을 투여한다. 그럼 이게 순환이 돼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온몸에 퍼질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을 투여한 다음에 반드시 볼루스로 쭉 밀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볼루스 IV 플루이드가 따라가야 된다. 약을 투여하고 나서 그 경정맥 라인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소하거나 아주 라인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의 대체품으로서 인트라오세우스 라인을 확보하게 되는데, 우리 티비아의 무릎 그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런 드릴처럼 생긴 장비를 꼽아서 뼈 안에다 주사를 주는,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 라인이 안 잡히면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잡게 되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서 이런 이제 인트라오세우스 드럭 딜리버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뭐 효율은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IV로 주는 것이 무조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 IV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인트라오세우스로 드럭 딜리버리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자, 우리가 센트럴 라인, 서브클라비안 베인이나 인터널 주굴라 베인으로 라인이 확보가 된 경우에는 그쪽으로 약을 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심장에 가까운 쪽에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에 효과를 주는 약물이거나 혹은 페리페랄 쪽으로 순환이 돼서 전신으로 이제 약이 퍼져야 되는 경우에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만약 센트럴 라인이 잡혀 있다면 그쪽으로 약물을 주는 게 페리페랄로 주는 것보단 더 좋겠다. 하지만 이것도 심폐소생술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라인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라인이 정 안 잡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튜브,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통해서 그 렁에다가 약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렁에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그게 순환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 안에는 굉장히 혈액 순환이 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폐포로 약물이 들어가면 그 약물이 종류에 따라서는 폐순환으로 흡수가 가능한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에는 리도케인, 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였죠. 우리가 CPR 때 쓰는 약물은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리도케인이라고 그랬는데, 리도케인과 에피네프린은 엔도트라키알 튜브로 약물을 줄 수 있다. 물론 다른 약물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심폐소생술 때는 이제는 안 쓰는 약물이고, 이 두 가지 리도케인과 에피네프린, 특히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CLS 알고리즘의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 어떤 경우에도 3분마다 계속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라인이 안 잡히는 경우에는 이 튜브로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계속 1시간, 2시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 이걸 끝내고 사망 선언을 하는가, 이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이제 옛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좀 뭐 애매모호한 이야기들로 써져 있었죠. 근데 다행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터미네이션, BLS, ACLS를 끝내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읽어보면, 자, BLS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시작했다가도 끝낼 수 있는 경우, 심정지가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퍼스널, 의료관계 종사자에 의해서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 그리고 현장에서 싣고 병원으로 오기 전에 ROSC가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AED를 사용했을 때 샤커블 리듬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망선언을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해도 되겠다, 이 얘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리서스테이션을, 소생술을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ACLS 같은 경우에는
그 심정지가 목격되지 않았고, 여기서는 지금 뒤에 by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퍼스널이 안 붙어 있죠. 무슨 얘기냐?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료관계 종사자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누군가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심정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트니스 어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폭하고 쓰러지는 게 목격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인지를 했다는 거고 심정지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 unwitnessed arrest,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 같은 경우엔 발견되는 거죠. 길 가다 보니까 저기 환자가 쓰러져 있네. 가서 보니까 심정지더라. 혹은 집에서 아침에 자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데 보니까 심정지더라. 이런 거는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심정지 기간이 굉장히 길 것이고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또 돌아오더라도 시퀄레가 심각하게 남아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트니스트 어레스트라는 거는 위트니스트, 목격됐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고, ACLS를 터미네이션 할 때는 의료관계 종사자나 주변의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이스탠더 CPR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이렇게 쓰러지는 게 목격이 돼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가서 CPR을 막 하는 걸 우리가 바이스탠더 CPR이라고 해요. 일반인이 하는 CPR을. 그래서 그런 게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네 번째 조건은 위랑 똑같아요. 그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ROSC가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송되기 전에 역시 샥이 딜리버되지 않은 경우. 샥이 딜리버되지 않았다는 것은 샤커블 리듬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포함이 되면 ACLS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ACLS는 병원 안에서 하는 ACLS도 해당이 되는 거고, 요즘에는 119 대원들이 병원 밖에서도 ACLS를 진행을 해요. 어느 정도는 기관삭관을 하고 뭐 에피네프린을 주고 제세동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ACLS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병원 전 단계 ACLS도 포함을 해서 터미네이션 할 수 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물론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의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심폐소생술을 멈추기는 쉽지 않아요. 보호자들의 더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칼같이 딱 끊어서 아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개 어느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다가 보호자들을 설득을 하고 상태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보호자 동의가 되고 나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해보고 샤커블 리듬이 나오지 않거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는 대개는 심폐소생술을 그런 경우에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전 2015년 가이드라인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제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기준을 설정하는데 조금 더 근거가 생겼다. 자,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심폐소생술에선 가장 이제 중요한 약물인데, 자, 이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이게 어떤 약물인지.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드레너지 리셉터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죠. 교감신경 항진제예요. 근데 이것은 알파 리셉터와 베타 리셉터에 모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알파 리셉터라는 건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온몸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베타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베타 1과 2가 있는데 카디오바스큘라 쪽에 작용하는 거는 베타 1 리셉터죠. 베타 1 리셉터는 어떤 효과가 있죠? 어떤 작용을 하죠? 심장을 빠르고 강하게 뛰게 만드는 작용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심정지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알파 효과와 베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알파 아드레너직 이펙트라는 거예요. 자, 알파 아드레너직 이펙트가 뭐냐? 이런 거죠. 혈관을 다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의미는 뭐냐? 심장에서 카디악 아웃풋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흉부 압박을 하겠죠. 그럼 얘가 피가 이렇게 뽁 하고 나올 거예요. 아우타로. 나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관상동맥이죠.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가는 데가 어디예요?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쪽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통해서 양쪽 팔로 가게 되고 아오틱 아치를 타고 내려가면 배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장기들의 그리고 하지 쪽에 혈액 공급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이 모든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까맣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클램프 같은 걸로 다 잡아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맥이나 관상동맥은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의 혈관들이 수축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주면 흉부 압박을 해서 심장에서 카디아크 아웃풋을 발생시키면 그게 어디로 가요? 관상동맥과 경동맥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약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는 거죠?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타겟오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어디가 타겟오간이었어요? 심장과 뇌가 타겟오간이었죠. 거기에 혈액과 산소를 보내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가는 건 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생존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피네프린의 알파 아드레너지 효과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써먹고자 하는 이로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도 작용을 하겠죠. 자,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가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죠. 심장을 더 강력하고 빠르게 뛰게 만드는 건데, 자, 이 환자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나요? 심정지가 일어났으니까 에피네프린을 주는 거죠.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에피네프린을 주지 않겠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때도 에피네프린을 주지 않겠죠. 이 사람은 심장이 멎어 있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3분에서 5분마다. 그렇게 투여를 하면 심장이 뛰냐? 안 뛰어요. 왜? 심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는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물론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가서 달라는 붙을 거예요. 근데 심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에피네프린 효과가 만일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아주 미친 듯이 뛰어요. 그래서 혈압이 180, 200이 되기도 하고 심박수는 150회, 180회, 200회 이렇게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보기에 심폐소생술에서 하는 동안 에피네프린을 줬더니 심장이 엄청 잘 뛰네? 심장이 엄청 잘 뛰니까 이 사람은 살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돼요. 그리고 증가된 산소 요구량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심장이 산소를 미친 듯이 써버리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심장이 다시 먹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는 어떤 거예요? 이론적으로 베니피셜 이펙트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거는 함풀 이펙트죠. 해로운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왜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때 처음부터 주지 않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3분에서 5분마다 주나요? 계속 주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이죠. 다행히 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약 3분에서 5분이 지나면 다 분해가 돼서 효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만 딱딱 효과를 주다가 심장이 돌아오고 나면 더 이상 에피네프린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장이 뛰기 시작한 이후에도 에피네프린 효과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심장에 대단한 무리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심정지가 재발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에피네프린을 3ml, 5ml, 10ml 이렇게 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줘보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엄청 잘 뛰거든요.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베타 아드레너직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심장이 해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제는 에피네프린은 무조건 1mg만 준다 이거죠.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이도즈를 쓸 수도 있어요.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고혈압 약물들, 항고혈압제의 과다 복용으로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을 고용량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드물죠. 우리가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디악 어레스트의 매니지먼트의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살아나려면 BLS와 ACLS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가 모두 잘 인테그레이션 돼야 된다. 성공적인 ACLS의 초석, 파운데이션은 하이 퀄리티 CPR이고 초기 수분 안에 시행되는 제세동이다. 하이 퀄리티 CPR이라는 것은 BLS, ACLS가 끝날 때까지, 즉 ROSC가 될 때까지, 자발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고요. 콜랩스가 일어나고 나서 수분 내에 제세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ACLS 부분이 아니죠. 이건 이미 BLS 저 앞쪽 부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성공적인 ACLS의 초석이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BLS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ACLS를 시행함으로써 ROSC 레이트를 증가시킨다,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이게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라는 연구까지는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롱텀 아웃컴. 롱텀 아웃컴이라는 것은 환자가 생존을 하고 생존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없이 잘 생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롱텀 아웃컴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하이 퀄리티 CPR과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저체온요법, 세라피틱 하이퍼더미아와 얼리 PCI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이 퀄리티 CPR, 저체온 치료 그리고 얼리 PCI가 심정지 환자의 롱텀 아웃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 가지 CPR의 퀄리티를 모니터링하고 적정화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메카니컬 그리고 피지올로지 파라메타들을 모니터링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예요.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환자 처치 크리티컬 케어의 영역이고 1차 진료의로서의 진료 영역은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이유는 실제로 심정지 환자를 CPR을 해서 회복을 시킨 이후에 그 이후에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장비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환자분은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어떤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를 받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이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존 고리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역시 알고리즘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ROSC가 확보가 됐죠. 자, 앞에서 BLS, ACLS를 해서 심정지가 회복이 돼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하면 에어웨이 매니지, 자, 기도 확보부터 해요. 기관 삭관이 아직 돼 있지 않다면 기관 삭관을 하고, 그리고 호흡은 분당 10회. 만약에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분당 10회, 굉장히 낮죠. 분당 10회라는 건 6초에 한 번씩 이제 호흡을 해준다는 건데, 요거는 6초에 한 번씩 호흡한다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저 앞에 BLS에서도 6초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 게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레스큐 브리딩에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거치한 상태에서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6초에 한 번씩 엠브로 백을 짜준다. 이런 부분에서도 요 분당 10회라는 게 나왔었어요. 과환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6초마다 한 번이면 굉장히 느린 호흡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호흡은 분당 18회에서 20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단 굉장히 느린 거죠. 그리고 SpO2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98%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PaCO2가 35에서 45 선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게 100%까지 유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역시 하이포록세미아, 고산소 혈증이
환자한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PaCO2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역시 과환기나 저환기를 방지하자는 거죠. 혈압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냐?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수축기 혈압은 90 초과, 그리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65가 초과가 될 정도로 우리가 수액과 약물을 통해서 저 정도 선은 유지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샥 시간에도 나왔던 수치들이죠. 그렇죠? 저 정도 수치보다 낮으면 우리가 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이 샥에 빠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자나도 몸에 산소가 모자라죠. 머리에도 뇌에도 산소가 모자라고 심장에도 모자라고 다른 장기에 다 산소가 모자란데 샥에 들어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를 얻는 거죠. 여기는 이제 12리드 심전도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심전도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모니터상에 보이는 심전도들이었죠. 그래서 이게 PA냐, AC스톨이냐, 심실세동이냐, 심실빈맥이냐를 구별하는데, 샤커블 리듬이냐, 논 샤커블 리듬이냐를 구별하는데 심전도가 쓰였다면, ROSC가 된 이후에 촬영하는 심전도는 반드시 12리드 심전도를 찍어야 돼요. 11리드 심전도를 찍어야 돼요. 이걸 찍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카디아 인터벤션을 위한 거죠. 우리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ST 엘리베이션 MI 심전도가 관찰이 되거나 카디오제닉 샥 상태거나 불안정한 카디오제닉 샥 상태거나 메카니컬 서큘러터리 서포트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에크모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외순환이 필요한 상황이면, ROSC가 된 이후에 심전도를 찍고 나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된다? 이머전트 카디악 인터벤션, CAG, PCI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환자의 의식 상태예요. 의식 상태. 자, 의식 상태가 좋다, 나쁘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하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VPU라는 Alert, Verbal, Pain, Unresponsiveness, 이 4단계로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GCS,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을 통해서 3점부터 15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의식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히 환자가 내 명령을 수행하느냐, 이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follows commands라는 게 그 얘기죠. 내 명령을 수행하느냐,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손 들어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다리 들어보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 더 이상 치료는,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크리티컬 케어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면 돼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중환자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의식이 없다, 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코마 환자인 거예요. 의식이 없는 환자.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 TTM이라고 약자로 하는데, 세라피틱 하이포더미아, 저체온 요법을 시행을 해야 돼요. 왜 저체온 요법을 시행하느냐? 의식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뇌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어났거나. 저체온 요법을 하는 이유는 머리, 뇌손상을 예방하고, 혹시나 뇌손상이 진행했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TTM을 고려해야 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인시티를 또 찍어봐야겠죠. 브레인시티를 찍어서 뇌출혈 때문에 발생한 심정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의식이 없다면 그거 하나 보는 거. 뇌출혈이 아니라면 하이폭식 이스케믹 엔세팔로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산소성 뇌병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하이폭식 데미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인시티를 확인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고 나면 경련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 그 경련하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막 부들부들 떨거나, 뭐 이렇게 눈이 넘어가거나, 뭐 몸이 뻣뻣해지거나 하는 경련 양상을 밖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코마 환자들은, 의식이 안 좋은 환자들은 우리가 저체온 요법을 하게 되고, 저체온 요법을 할 때 환자를 풀 릴렉세이션,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환자가 완전히 전신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련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환자는 조용히 누워 있는데 뇌 안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뇌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죠. TTM, 브레인시티, 그리고 EEG 모니터링,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게 앞에 나온 카디악 인터벤션, CAG, PCI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리버서블 이티올로지, 아까 얘기한 5H, 5T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TTM인 경우에 32도에서 36도로 24시간을 저체온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많이 떨어뜨렸어요. 34도 정도까지 떨어뜨렸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테라피틱 하이포더미아라고 안 그러고 TTM이라고 하는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유가 36도보다 더 높아지지만 않으면 이게 34도가 되든 32도가 되든 환자 큰 차이가 없다. 예후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환자를 체온을 낮게 떨어뜨려야 되냐? 이게 체온이 낮아지면 그 자체로서 활력 징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거든요.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환자를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만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36도 정도를 타겟으로 삼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예전하고는 좀 바뀐 개념이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의 이제 요소들을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카디악 풀모너리 펑션과 바이탈 오간 퍼퓨전을 적정화시키는 것이고,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에 들어가는 것은 어큐트 코로너리 인터벤션과 뉴럴로지컬 케어, 그리고 여러 가지 중환자 치료와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환자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서 얘기한 리버서블 코스 10가지에 대한 그 고민을 꼭 해야 된다. 자, 바디 템퍼러처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어큐트 코로너리 인터벤션, 그리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꼭 필요한 이유는 TTM 때문에 그래요. TTM을 하면 우리가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그 낮아진 체온 때문에 우리 환자가 쉬버링이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데 가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쉬버링이 일어나면 체온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오히려 열이 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체온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전신 마취, 머슬 릴렉선트를 포함한 풀 릴렉세이션을 시행하는 전신 마취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여러 장기들, 멀티플 오간 인저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자가 깨어날 건가 말 건가, 어느 정도 예후를 가지고 환자가 생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뭐 장기 이식을 한 식물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살 것이냐, 아니면 회복이 완전히 될 것이냐, 지능이 좀 떨어진 상태로 회복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예측이 쉽진 않아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몇몇 가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활도 중요하겠죠. 자,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PCI를 하는 거는 순환기약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웠죠. 사실 그 순환기약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이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을 좀 더 강력히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밖 심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80% 이상은 우리가 PCI를 시행을 하게 돼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면 TTM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한다고 그랬죠? 의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명령에 복종하느냐, 명령을 수행하느냐, follows command라고 그랬죠. 온도는 32도에서 36도고, 우리가 타겟 템퍼러처에 도달한 순간부터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4도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체온을 모니터링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죠. 떨어지고 나서 34도가 된 순간부터 24시간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 기계를 킨 순간부터 24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기계를 켜고 나서 26시간이 될 수도 있고 28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TTM을 하게 되면 체온을 낮게 유지를 할 텐데 이걸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활력 징후가 너무 불안정해서 이게 저체온요법을 했을 때 환자 죽을 것 같다. 샥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솔직히 TTM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열이 나지 않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해열제라든지 테피드 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온이 오르지는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체온이 오르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뇌에서 산소를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뇌에서의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뇌 손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저체온요법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바닥에다가 장판을 깔아요. 장판을 깔고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중심 체온을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식도나 항문에다가 그 프로브를 집어넣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타겟 템퍼러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알아서 환자 체온과 그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물의 온도를 조절을 하면서 타겟 템퍼러처에 도달을 시키고 그게 도달을 하고 나면 거기 상태에서 더 떨어지거나 더 오르지 않도록 물의 온도를 조절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덮어놓고 밑으로 덮고 위로 덮고 해놓고 이제 저체온요법을 시행하는 거죠. 타겟 오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장과 뇌를 살리는 것인데 심장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면 이제 치료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뇌죠, 뇌. 뇌 손상은 심정지가 일어나고 나서 아주 초기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뇌를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TTM, 타겟티드 템퍼러처 매니지먼트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좀 보면 경련을 하게 되면 뇌에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서 뇌 손상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거나 그러면 뉴럴로지 이그잼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고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플렉스들 그런 것들을 보고 환자의 뇌 상태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 혹은 뇌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는 뇌파가 제일 좋죠. 그래서 뇌파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뇌파 모니터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련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약을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경련의 기간을 최소로 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EEG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신경과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심전도나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하는 거와 똑같이 이제 EEG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게 돼요. 초기 CT를 찍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뇌출혈 때문에 혹은 뇌경색 때문에 발생한 심정지를 배제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초기에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하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한다는 건 뭐예요? 환자가 깨어날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뇌사 상태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뭐가 제일 두렵냐 하면 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을 환자인데 뇌사 상태에 빠질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거죠.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을 환자를 뇌사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환자는 어떻게 돼요? 장기 이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돼요. 장기를 다 나눠주고 죽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하는 인자는 반드시 false positive ratio 위양성률이 0%에 도달을 하는 게 목표예요. 단 한 명도 1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꺼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의 장기를 꺼내서 환자를 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 사실 이거를 0%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언제 어느 시기에 이 판단을 시행하느냐. 굉장히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요즘에 말씀드리면 약 48시간에서 72시간은 지나야지 확실하게 뉴럴로직 아웃컴을 프리딕션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뉴럴로직 아웃컴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환자가 심장은 잘 뛰게 만들어 놨는데 뇌가 죽어버렸다. 뇌사 상태가 됐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은 장기 이식 도노가 될 수 있죠.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뇌사 상태가 강력히 의심이 되면 심폐소생술을 그냥 포기했어요. 이 사람 어차피 심장은 뛰더라도 뇌사 상태로 빠질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속 누워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고 의료 자원은 계속 낭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케어를 하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게 그렇게 그냥 방치를 했던 경우들도 사실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장기 이식이 워낙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환자를 열심히 살리죠.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의사를 묻고 혹은 환자가 생전에 어떤 장기 이식에 대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환자를 소생을 시켜서 뇌가 죽더라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주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그 검색창에 2020 CPR 가이드라인 이렇게 치면 그냥 PDF를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통째로 그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아까 중간중간에 보여드린 그런 알고리즘들도 아주 선명한 파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